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중국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먼저 좀 저에 대한 소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원래 이제 증권사 지점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어요. 지점에서 커리어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그 고객들 관리하면서 주로 이제 미국 주식 고객분들, 미국 자산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 좀 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좀 나눠지더라고요. 국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미국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좀 잔고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이렇게 나눠서 저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 미국 주식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쪽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이제 고객들마다 또 워낙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나 다양한 투자 컨셉을 갖고 하시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다양한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 이제 앞으로 해외 주식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또 한 주간에는 특징적으로 좀 눈에 띄었었는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할 수 없었던, 혹은 좀 비교해서 봤을 때 해외 주식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또 좋을지에 관련돼서 좀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주식 해보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뭐 어떤 투자, 나는 내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투자 방법이나 어떤 투자 트렌드가 현재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소개는 이렇게까지 마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위클리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 주간에 미국과 중국, 홍콩 증시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특징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글로벌 위클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해외 주식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지수 보게 되면요, 지금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가장 강세를 보였었지만, 일주일 동안 수익률을 봤을 때는 나스닥이 좀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뭐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간 수익률 많이 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뭐 특징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좀 미국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미국 증시에서는 모멘텀 뉴스거리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7월 28일 날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이제 FOMC 연준의 발언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왜 특징적인 이슈였나 라고 보면, 사실 지금 미국 증시 차트를 지금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가격이 너무 높지 않나 라는 부담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담감,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FOMC 통해서 저희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FOMC가 어떤 발언을 하냐가 또 시장에 또 충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번 주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이거 FOMC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좀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였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막상 그 발언 나오고 나서는 조금 더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FOMC가 이제 뭐라고 발언을 했냐라고 보면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 동결 했었고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진전이 있었다라는 내용들 있었고, 가장 좀 특징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내용으로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풀려있는 돈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언제 줄어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는 지금 자산 매입해서 시장에 돈 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지금 미국 지수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감을 덜어내면서 시장의 만정화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특별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미국에서 지금 주목해볼 만한 또 다른 내용으로는 실적, 계속적으로 지금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전주 대비했을 때 2분기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상향 조정된 4.9% 상향 조정해서 74% 이상 지금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실적 발표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그럼에도 왜 지수가 그러면 그렇게 크게 가진 않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그렇게 크게 가진 않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의 가이던스가 지금 3분기,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막 지수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도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먼저 시황 말씀드리고 나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번 주에 미국보다 사실 조금 더 눈에 띄었었던, 좀 놀랐었던 뉴스거리는 아무래도 중국, 홍콩 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주 이제 상해 차트인데 갑자기 급락이 좀 나왔어요. 뭐 특별한 이슈거리가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지수가 꺾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놀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지수가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 당국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좀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은 모습, 중국 증시 특히 이번 주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 최근에 뭐 배달 관련된 이제 메이투안을 경영한 배달 관련된 부분들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또 최근에는 또 사교육, 앞으로 중국에서 이제 뭐 사교육은 뭐 영리행위가 아니라 영리행위를 통한 과외나 이런 것들은 다 금지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또 크게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 뭐 거의 특징이죠. 중국과 홍콩 이런 증시들은 중국 당국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 어떤 규제가 나오냐, 사실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데 이번 주가 좀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랑 홍콩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타격이 심하시지 않았나, 좀 우려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한 주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뉴스들을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관련된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교육 시장 뭐 소멸될 것이다. 기존에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이 거의 200조가 넘는 기업인데도 뭐 당국에서 규제하겠다라는 발언, 마인 회장이 뭐 불려갔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뭐 특별한 펀더멘탈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타격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사교육 시장 지금 뭐 140조 이 정도 규모로 하는데 이 부분이 뭐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 나오면서 공포감이 좀 있었던 한 주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이 너무 충격이 커지다 보니까 당국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시장은 조금 방어해주겠다, 개혁 개방, 우리 시장 여는 거 여전히
정책 유지할 거다 라는 내용에서 시장을 좀 달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조금 더 힘든 한 주였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뭐 기술적인 반등은 사실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쪼개지면서 이익이나 뭐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이 커진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반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주로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고 뭐 하락세를 보였나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주 지수가 뭐 혼조세, 주로 좀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IT 이런 기업들보다는 뭐 원자재 관련된 비철목재 이런 부분들이나 뭐 철강, 자동차, 다우, 아무래도 다우 중심 관련된 기업들의 섹터가 조금 더 눈에 띄었었던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에도 뭐 2.4% 성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기업들 실적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따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미국에서 주간 수익률 좀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이상 좀 우량주 위주로 선별을 해봤고요. 이 기업들 좀 위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AMD, 우리가 주로 이제 CPU와 CPU와 GPU죠. GPU의 팹리스 반도체 생산 업체인데 어제 이제 실적 나오고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었고요.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좀 완만하게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어제 AMD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어제 장중에는 거의 뭐 7% 이상까지 갔다가 종가로 5% 이상 마감했었는데 AMD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이제 GPU로 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랑 AMD 많이 비교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신고가를 조금 더 빨리 굉장히 계속적으로 강한 추세를 보이면서 뚫어주다가 AMD는 한동안 좀 보합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었는데, 최근 실적 나오고 최근 추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AMD가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 아까 나왔었던 뭐 목재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목표 주가 상승,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오면서 어제 좀 강한 모습 나오다 보니까 주간 수익률 5%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좀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아까 나왔었던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뭐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주가 안 좋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반등하다 보니까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좀 섹터가 눈에 띄는 섹터가 없는 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상위 기업들은 특별한 섹터 없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종목들은 조금 선별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눈에 띄는 것들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번 주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보게 되면 페이팔이라던가 뭐 핀도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에 모멘텀 있었죠. 그리고 뭐 스냅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하반기에 이 실적 우려감, 이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차익 나오고 향후에 가이던스 우려감 나오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줬고, 지금 대형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나스닥 상위 종목들의 기업 실적 후에 차익이 나오면서 좀 주간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대형 기술주들 주간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ETF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우리나라랑 다르게 ETF의 시장 규모도 그렇고 종류나 뭐 거래량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주간 ETF는 주로 또 어떤 ETF들이 움직였냐도 매주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번 주 ETF의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광산주, 금광주 ETF, 금 관련된 ETF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 이외에는 뭐 에너지나 금융 쪽 아무래도 뭐 원자재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다우 뭐 이런 섹터의 ETF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던 한 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안 좋았고 대형 기술주들 좀 실적 후에 차익 나오면서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거의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 보였고 이 두 번째 아마 많이 알고 계시고 아마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TQQQ는 나스닥을 3배로 추정하는 ETF. 우리나라에는 사실 3배 ETF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짜리 ETF, ETN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변동성 찾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좀 관심 많이 보이시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3배로 추정하는데 반대로 아니 그 상방으로 추정하는 ETF 있고 반대로 또 추정하는 ETF는 또 SQQQ라고 있는데 뭐 아마 3배다 보니까 상승률, 하락률에 좀 눈에 띄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ETF 섹터로는 기술주들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뭐 AMD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애플, 뭐 테슬라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이제 대형 기술주들 갈 때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올해는 경기 회복 모멘텀 받고 이 광고 쪽의 매출이 구글이 크다 보니까 광고 쪽 매출이 돌아서면서 올해는 아마 계속적으로 대형 기술주 등에서는 가이던스가 구글이나 아까 나왔었던 뭐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일단 뭐 시황이나 그 다음에 이번 주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에 띄었었는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시간은 이제 미국 증시 해외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매주 한 가지의 그 주제를 정해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를 준비를 해왔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메타버스 준비해봤어요. 지금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해외 투자 메타버스 섹터를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해외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이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좀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 가상세계라는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 세계, 현실 세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가상세계라는 뜻이에요.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바타가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지금 현실에서 알고 있는 게임 세계가 주로 메타버스 세계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말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 예전에 2018년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었던 제작한 영화 중에 이제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2045년에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에서 쏙 나오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조금 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현실 세계고요. 주인공이 글라스를 쓰고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방금 나온 장면이 이제 분명히 가상 세계지만 또 현실과는 동떨어지지 않은 세계,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또 메타버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제 주인공이 이
메타버스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션들, 오아시스를 물려받게 되는 미션들을 수행하는 과정인데 글래스나 안경이나 뭐 수트 이런 거를 착용을 하고 있죠. 지금 나온 이런 액션들이 전부 다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 나타나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고, 차이점은 현실과 이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동떨어진 일들이 아니다. 동조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지금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고,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주인공 웨이드가 이제 뭐 이런 미션들도 수행하는데, 이 메타버스 세계를 또 점유하고 싶은 또 다른 세력, 이 뭐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 게임 회사가 우리는 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 세계인 오아시스를 우리도 점유하겠다라고 해서 좀 경쟁하는 건데, 그러면 왜 경쟁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아까도 영화 초창기에도 나왔었지만 현실보다 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 세계의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보다는 오히려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쪽에서 우리는 광고도 하고 여기서 제품도 팔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현실보다는 좀 더 새로운 생태계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보게 되면 뭐 아까 글래스 나왔는데 뭐 VR 슈트를 입으면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나한테 느껴지는 촉감이나 이런 타격들이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과 가상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뭐 현실성이 현재는 없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VR 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먼 세계일 수 있지만, 지금 작년에 그 CES라고 전자기기들 막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그런 매년 주 행사가 있는데, 이 CES에서 작년에 영국 VR 업체인 테슬라 슈트가 그 가상 세계에서 촉각을 현실에서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VR 글로버, 그러니까 이 VR 글로버를 끼게 되면 가상 세계에서 느껴지는 촉각들이 현실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이 되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가 과거에는 조금 더 동떨어진 세계였다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 규모가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PwC란 조사업체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메타버스 시장이 455억 달러 정도여서 2030년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또 거대하게 성장할 시장이 이 메타버스 시장이다. 이 메타버스가 도입되었을 때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취합해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 시장이 이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타버스 테마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조사업체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성장성이나 규모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헬스케어나 뭐 제품,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 아무래도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하다 보면 좀 물리적인 제약들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 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 빠르게 커질 것이다 라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 기업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폰 12에다가 AR 지원할 수 있는 또 앱을 또 포함시키기도 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도 VR 글래스를 출시를 할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구글 글래스 이미 출시해놨었고, 또 관련된 업체들도 인수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이 지금 현재 그러면 VR 이 메타버스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이케아, 우리 가구업체 이케아 지금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AR 가상현실을 통해서 가구 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메타버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라던가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운송업체인 DHL 같은 경우에도 AR을 좀 통해서
좀 물품들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처리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있는, 그래도 운송 효율 같은 경우에는 뭐 25% 정도 개선을 했다, 뭐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장들에도 이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을 거냐라는 것들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해보게 되면 이 비용이나 물리적인 부분이나 시간 이런 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기업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좀 침투가 되어 있는 게, 작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그 아마 게임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동물의 숲이라고 게임이 있었는데, 그 동물의 숲 게임 속에서 좀 선거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어린이날에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아마 이제 좀 어린이들 많이 좋아하고 유튜브에 아마 검색해보시면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인크래프트에다가 청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메타버스가 기업들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침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좀 또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계가 뭐 새로운 세계인 것도 알겠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세계인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다 뭘 할 수 있냐, 기업들이 뭘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작년에 이제 방탄소년단 그 핫했던 다이너마이트 공개를 하면서, 이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곳이 뭐 유튜브나 회사 채널이 아니라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인데, 이 포트나이트가 대표적인 또 가상 세계, 메타버스 세계가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포트나이트에다가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왜 여기다 이렇게 했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시장,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존에 이용했었던 채널이 아닌 새로운 이 메타버스 채널에다가 우리는 광고를 하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했냐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포트나이트 게임 속에서 지금 유저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 앞에 보면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초 공개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참여하는 느낌보다 이게 동작들을 보면 이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처럼 안무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다고 해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막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 뭐 유튜브나 TV에서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가 확장이 되고 이를 활용하는 유저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 세계를 무시할 수 없고, 이 세계를 통해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라는 것들이 이 생활 전반적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세계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이 개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80년대, 90년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핫해진 이유는 어쨌든 기술, VR과 AR, 뭐 데이터 센터나 IT, 하드웨어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해외 주식을 통해서 메타버스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 관련된 또 ETF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메타버스 관련된 ETF는 없고 펀드들만 있는데 미국에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작년 6월 30일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상장되었는데 메타라는 티커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지금 관련된 기업들, 메타버스 관련된 50개 기업들을 현재 담고 있고요. 뭐 일반 시즌 분기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징들은 아까도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하도록 하고, 그럼 이 메타버스 관련된 ETF는 주로 어떤 섹터를 담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컴퓨터 관련된 요소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요. 26%.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합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클라우드가 그 답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솔루션 부분이 또 22%.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메타버스 개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섹터인 게이밍 플랫폼과 관련된 비중이 또 19%. 전반적으로 컴퓨터 IT 게임과 관련된 섹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TF고요. 이 ETF가 차지하고 있는 주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엔비디아 GPU 생산 업체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비중, 약 8%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 업체인 텐센트, 그리고 아마 이제 많이들 아마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있다고 하시면 로블록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올해 3월에 상장한 게임 회사인데, 유저와 개발자와 이 로블록스 플랫폼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게임 만들 수도 있지만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메타버스 세계에 가장 현재는 근접해 있는 기업이 이 로블록스다 보니까 로블록스도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엔진 기업, 뭐 텐센트나 뭐 유니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뭐 데이터 센터 TSMC,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현실을 그래픽화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ETF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엔비디아, 텐센트, 로블록스인데, 엔비디아 이 GP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 많이 팔리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메타버스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그래픽화할 수 있는 GPU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보니까 사실 이 메타 ETF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게임 만드는데 엔진이 필요한데, 이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까도 나왔던 그 ETF 담고 있는 U라고 해가지고 유니티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이라고 상장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이 엔진을 통해서 주로 이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언리얼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인 에픽 게임즈의 주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텐센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도 이 메타버스 ETF에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블록스, 이 현실과 가상 세계가 동조되어 있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블록스 게임 안에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어요. 근데 이 화폐가 단순히 게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블록스 화폐를 현물 달러로도 교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임 플랫폼 기업이 로블록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개념 자체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세계 그 기업이 로블록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장 이 개념과 근접해 있는 기업, 그다음에 필요한 기업들을 주로 담고 있는 ETF가 메타버스 ETF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모든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타 ETF를 통해서도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은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었었는지, 그리고 해외 투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주는 메타버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고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꼭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 이 방송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의 권준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